배우 공길이 늙은 선비 흉내를 내며 희롱하며 말했다. 그래서 공길이가 어떤 대사를 했는지 실록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8화에 걸쳐서 이 8편의 작품들을 한번 역사 해설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영화 왕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왕의 남자는 2005년 12월에 개봉한 영화고요. 이준익 감독의 작품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안 본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영화 줄거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왼쪽에 장생이라고 하는 광대와 오른쪽에 공길이라고 하는 두 광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광대가 이제 궐에 들어가게 되면서 연산군을 만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런 궁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가 화제가 됐던 것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공길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사는 연산군 11년 12월 29일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보면은 여기 밑에 공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 확대를 해보면 우인 공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우자가 배우 할 때 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우인 공길이 또 연극 공연 같은 걸 하는 이런 예능인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실록 기사 속에서 이 공길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사고를 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사고를 치는지 지금부터 실제 기록으로 공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연산군이 나래를 즐기고 있었어요. 나래라고 하는 것은 음력 섣달 금음날 밤에 민가와 궁중에서 마귀와 악귀를 쫓기 위해서 베풀던 의식인데요. 이 나래 때 이제 광대들이 나와서 역할극을 하는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서처럼 연산군이 배우들이 하는 연극을 관람을 했겠죠. 그리고 그 연극을 하는 사람 중에 오늘 등장한 이 공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공길이가 그때 늙은 선비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대사를 쳤겠죠. 당시의 상황을 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배우 공길이 늙은 선비 흉내를 내며 희롱하며 말했다. 그래서 공길이가 어떤 대사를 했는지 실록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공길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전하는 요순 같은 임금이요. 저는 고요 같은 신하입니다. 요순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만 고요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순은 요임금과 순임금인데 중국의 전설적인 성군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공길이 말하고 있는 이 고요라고 하는 신하는 순임금 밑에 있었던 아주 뛰어난 신하인데, 그런 요순같이 훌륭한 임금은 항상 있는 게 아니지만 나처럼 이렇게 훌륭한 신하는 늘 존재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이제 공길이가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이제 연산군 앞에서 읊은 거죠. 왕은 왕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그러면서 공길이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임금 같지 않고 신하가 신하 같지 않다면 비록 밥이 있더라도 밥이 넘어가겠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이 왕 같지 않으면 밥이 밥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왕이 저 모양 저 꼴인데 쌀이 있으면 뭐하냐,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말을 연산군 면전에서 했다는 거니까 공길이가 굉장히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길이가 이 사고를 쳐가지고 결국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당시 연산군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왕이 공길의 말이 불경을 범했다고 하여 곤장을 쳐서 먼 곳으로 유배 보냈다.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이 안 나오지만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한 연산군이 공길이를 저 곤장을 쳐서 멀리 유배를 보냈다는 거죠. 이때 연산군이 열이 많이 받으셨는지 아예 나래회까지 없애버립니다. 광대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래에서 광대들의 장난질은 한 가지도 볼만한 것이 없다. 광대들이 한양에 몰려오며 떠돌아다니는 도둑만 될 뿐이니 앞으로는 나래를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연산군이 공길이 했다는 그 대사가 아마 자기를 풍자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를 비꼬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아예 나래회까지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연산군이 이렇게 직접 북을 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사실 연산군은 시집기도 좋아하고요. 여자도 좋아하고 음악과 연애 베푸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술도 좋아했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예전 사료 읽기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북치는 장면이 그런 연산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실록 기사 중에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북치고 노래하고 춤추며 여러 기생들에게 호응하게 했다. 또 여러 신하들에게 노래를 시키고 춤을 추게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연회에서 흥이 오르면 자기가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북도 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신하들 보고 야, 너 노래해봐, 춤춰봐 이렇게 막 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그 피곤한 상사였을 것 같은데 이런 장면들이 이제 실록 기사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은 연산군이 술에 취했을 때 추태를 부리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손으로 신하들의 관모를 벗기고 머리채를 움켜잡고 희롱하며 욕보였다. 매우 방만하여 군신 간의 예의가 없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신하들의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술 취해서 희롱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머리채 잡힌 신하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연산군이 그 자기가 한 행동이 다음날 술이 깨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되었는지 그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과인이 어제 과음하여 실수가 많았다. 임금이 도덕을 그르침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고 역사를 더럽힘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구나. 내가 그대들을 볼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연산군도 자기가 한 짓이 부끄러운 짓인 건 아는 거죠. 실제로 연산군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이런 기록이 연산군 일기에는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연산군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은 처용무 가면을 금, 은으로 장식하고 매번 술에 취하여 발광할 때마다 그 가면을 쓴 채 궁으로 행차했는데 흥청 수백 명에게 풍악을 치며 따르게 했다. 오늘날에도 방자하게 노는 그런 모습을 흥청망청 논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흥청이라는 건 연산군이 조직한 기녀 무리들을 말하는데요. 사관이 적어놓기로는 연산군은 술 취할 때마다 발광을 했다. 여러 기행들을 일삼았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기록들이 중종반정 이후에 연산군이 쫓겨난 이후에 연산군을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좀 과장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연산군에 대한 평가는 뒤에 나오는 기록을 좀 더 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것이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 윤씨에 대한 어떤 모성애,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연산군의 결핍 이런 것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 윤씨는 성종 때 쫓겨나서 결국 사약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런 사실을 연산군 일기를 보면은 연산군이 즉위하고 나서 알았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 날의 상황을 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왕이 비로소 윤씨가 죄를 지어 폐위 후 사약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날 왕은 술알을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약을 받은 사실을 알고 연산군이 상심하고 충격으로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때 연산군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아마 이날 전에도 연산군이 대략 어렴풋이나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이날 처음 알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그 즉위 초에는 어머니 윤 씨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하지 않는데 이제 재위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패비 윤 씨 문제에 대한 관련자들을 처벌하거나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자기 어머니를 참소했다고 하는 선왕의 후궁들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연산군 10년 3월 20일 기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왕이 어머니 윤 씨가 죽은 것이 성종의 후궁인 엄씨와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고 하여 밤에 두 사람을 대궐들에 결박하여 묻고 손수 마구치고 짓밟았다. 그 실제 영화에서도 연산군이 성종의 후궁이었던 두 사람을 직접 처단하는 장면이 그려졌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산군이 엄씨와 정씨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요. 또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인수대비에 대해서도 아주 무례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왕이 인수대비에게 말하기를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불손한 말을 많이 했다. 엄씨와 정씨의 시신을 가져다 찢어 젓갈에 담가 상과들에 흩뿌렸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 인수대비라든지 그 성종의 후궁들이 관여를 했고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물론 실제로 인수대비가 패비 윤씨를 죽인 것은 아니고요.
사실 패비윤 씨를 내치고 죽이기로 한 거는 거의 성종의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종을 원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인수대비한테 그 화살이 간 거죠. 다만 영화에서는 연산군이 인수대비를 밀어서 인수대비가 그 충격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뭐 밀었다거나 죽였다거나 이런 거는 실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충격 때문이었는지 인수대비가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분명 인수대비에게 충격을 줬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또 제 눈에 들어왔던 인물은 내시인 처선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처선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실제 연산군 때 내시였던 김처선을 모델로 한 인물 같아요. 이 김처선과 연산군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사료읽기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편에서 제가 상세히 다뤘기 때문에 길게는 설명드리지 않을 건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그 김처선이 연산군에게 충언을 올렸다가 연산군의 심기를 건드려서 결국 연산군에 의해서 죽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의 상황이 연산군 일기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김처선에게 술을 권했는데 김처선이 술에 취해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올리니 임금이 노하여 친히 칼을 들고 그의 팔다리를 자르고 화살로 쏴 죽였다. 그래서 이때 대체 김처선이 무슨 말을 했길래 연산군이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김처선을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김처선의 한 말은 실록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다만 그 연려실기술이라고 해서 이긍익이 쓴 사찬 사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김처선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늙은 종놈이 지금껏 4분의 임금을 섬겼고 경정과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는데 고금에 전하와 같이 아는 임금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도 김처선이 자기가 4분의 임금을 모셨다 이런 언급이 있고요. 또 연산군에게도 직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연산군이 분개를 해서 이에 연산군이 화를 참지 못하여 활을 쏘아 김처선의 갈빗대를 맞췄다. 그러고 나서 연산군이 더 잔인한 짓도 하는데요. 이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연산군은 화살 하나를 더 쏘아 맞추고 그 다리를 자르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다. 김처선이 임금을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전하께선 다리가 잘리고도 걸을 수 있습니까? 하였다. 정말로 너무나 잔혹한 장면들인데요. 제가 뭐라고 덧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김처선을 죽이고 나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연산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 불법한 사태 때문에 침식이 편안하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감정이 더해진다. 김처선을 그렇게 죽이고 나서도 연산군이 이게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이 분개한 감정이 격해진다. 그리고 또 다른 날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치욕스럽고 분한 감정은 설령 바닷물을 전부 들이부어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연산군의 감정 상태가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시죠? 그 김처선에게 자기가 들은 모욕이 바닷물을 전부 들이부어도 안 씻겨진다. 그래서 연산군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그 김처선의 이름자에 들어가는 그 첫자를 앞으로 모든 문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을 내려요. 첫 자만 보여도 김처선이 떠오르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연산군도 정말 어지간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왕의 남자에서 또 눈여겨봤던 인물이 바로 녹수라고 하는 캐릭터예요. 녹수는 당연히 이제 장녹수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고요. 장녹수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사료읽기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고 중요한 몇몇 대목들만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를 보면은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푹 빠져 있는 것이 연출이 되었는데 연산군이 장녹수를 얼마나 총애했는지 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장녹수에게 혹하여 상을 무수히 내렸다. 왕이 비록 몹시 노했더라도 장녹수만 보면 반드시 기뻐하고 웃었으므로 조정에서 상 주고 벌 주는 일이 모두 그녀의 입에 달렸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단단히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장녹수만 보면은 기뻐하고 웃었다. 이 연산군의 총애가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읽어보면은 임금이 장녹수에 빠져 날로 방탕함이 심해지고 또한 포악한 짓을 많이 하므로 왕후가 걱정이 되어 누차 타일렀지만 도리어 왕의 원망만 사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일까? 장녹수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지는데 그 연산군 일기에 장녹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장녹수의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연산군 일기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장녹수의 나이는 30여 세였는데 얼굴은 16세 소녀와 같았다. 용모는 중간 정도 사람을 넘지 못했으나
요망한 기교와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 그 장록수가 30대였는데 이제 얼굴은 16세 소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엄청난 동안이죠. 굉장한 동안인데 막 절세 미인이거나 경국지색이거나 이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 정도였는데 이제 아양이라든지 기교가 남달랐다. 실제로 왕의 남자 영화를 보면은 장록수가 연산군을 마치 아이처럼 왕을 가지고 노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는데 그 실제로 연산군 일기에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장록수는 왕을 어린아이같이 대하며 조롱하였고 희롱하고 욕하기를 노예같이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을 가지고 논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연산군이 가지고 있었던 모성애에 대한 결핍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이 그려졌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영화 왕의 남자를 통해서 이제 연산군 때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실제 기록을 통해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는 왕의 남자를 볼 때마다 감탄하는 거는 공길이라는 인물이 실록에 단 한 줄 나오거든요. 그 한 줄의 사료를 가지고 이런 풍성한 이야기를 만든 건데 이런 것이 역사 기록이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로서의 잠재력이 아닌가. 앞으로 얼마든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발굴해낼 수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영감을 줄 수 있고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이 왕의 남자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역사가로서 좀 더 대중들에게 뭔가 영감이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 또 문화 콘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발굴해내고 또 조명하고 알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왕의 남자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2부에서 영화 광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